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 박환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부정맥이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정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가끔 가다 뉴스에 보다 보면은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식당에서 갑자기 음식 먹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맥이 있을 확률이 되게 많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맥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병원을 많이 부정맥 때문에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오늘 강좌에서는 제가 그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제가 허락하는 시간 안내에서 진단법이라든지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부정맥이 할 때 정자는 가지런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하지 못하는 맥을 갖다 부정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지런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규칙적으로 뛰는 걸 갖다 가지런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뜻은 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갑작스럽게 빨리 뛰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뛰는 것, 모든 걸 다 부정맥으로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부정맥들이 있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맥의 종류들, 그리고 부정맥들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진단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의 증상들은 주로 두근두근 되는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이 저 갑자기 두근두근 돼요. 저 갑자기 저녁에 TV 보고 있는데 너무 두근대서 혼났어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 어떤 분들은 현기증을 느낀다. 어떤 분들은 또 가슴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증상들이 있겠지만 흔히 대부분의 증상은 두근거림 증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유병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말하는 건데, 한 41%로 보고되고 있고, 모든 부정맥 포함해서요. 그 중에 약 13.5%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 진단할 때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값싸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정맥 진단법은 심전도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전도 병원에 가시면 가끔씩 찍게 되죠. 무슨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 전에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아니면은 건강검진, 건강검진에서도 심전도 항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심전도로 부정맥을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심전도의 가장 장점은 값이 쌉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 5분이나 10분이면 금방 할 수 있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 혹은 개인의원에서도 심전도 기계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맥 진단하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고요. 또 다른 검사법으로 활동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심전도는 심전도 기계를 가슴에 차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걸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그리고 혹은 집에서 사일을 할 때도 이런 심전도 모니터를 달고 24시간이라든지 48시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고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요즘에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플워치라든지 삼성, 구글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갤럭시 워치를 타고 다니다가 그런 맥을 요즘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런 부정맥을 진단하는 방법도 많이 있는 웨어러블 홀터 같은 그런 방법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좀 그런 방법으로도 부정맥을 진단하기 힘들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전기 생리학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보시는 파형은 우리가 심전도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값싸고 흔히 할 수 있는 검사법 심전도 파형을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파형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형을 보면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에어러블 홀터로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슴에 차고 다니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테이프 붙이듯이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개발돼 있어서 이런 가볍게 붙이더라도 모든 부정맥을 대다수의 부정맥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값싸고 그 다음에 편리한 검사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와치라든지 해서 우리가 부정맥을 쉽게 요즘에는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부정맥 종류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회수축. 기회수축이라는 거는 갑자기 정상적으로 뛰다가 하나의 박동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아니면 늦게 뛰는 거, 그걸 갖다 기회수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환자분들은 엇박자로 뛰는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철렁대는 느낌, 덜컹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귀 수축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어떤 분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 기구 탈 때 철렁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빠른 맥, 굉장히 가만히 있는데도 굉장히 달리기 하듯이 빨리 뛰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빠른 맥에 부정맥일 종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환자분들이 어지럽거나 무기력을 호소하신다 그러면 느린 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약물 치료가 되겠죠. 경구형 약물 치료. 우리 먹는 약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우리 간단한 부정맥들은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약물 치료를 공고하고 처방을 많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시술적 치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병원마다 쉽게 시행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냉각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개발돼서 요즘에 시술적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 전신 마취하고는 치료가 되겠죠. 이런 수술적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부정맥 단독으로는 잘 시행하진 않고 다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그 심장 질환을 치료하면서 같이 부정맥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간단한 부정맥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잘 조절이 되고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제들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 가끔 있는 약제들이 있어서요. 일부 약제들은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우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도 하고 가슴 흉부 엑스레이도 찍는 이유가 이런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증상이 조절되면 약제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국에는 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약물 치료의 원칙이 되겠죠. 시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를 복용을 했어도 환자가 증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이렇게 심장 실루엣 보이죠. 심장 안에 여러 가지 도자가 전극선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전극선을 통해서 부정맥 위치를 찾게 되고 부정맥 위치를 찾게 되면 고주파를 여기다가 준다든지 아니면 냉각 에너지원을 줘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여러 매체에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죠. 행안부의 자료 데이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2000년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최근까지 이러한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것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60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많은 흔하게 진단되는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F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되겠는데요. 2013년 의학 논문에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심방세동의 부정맥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젊은 나이는 잘 생기지 않아요. 심방세동의 부정맥은 이런 노령의 인구에서 생기는 부정맥 종류 중 하나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제가 여기 한자로도 가지고 왔는데 가늘세 그리고 떨린다는 동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가늘게 부르르 떠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을 안 하고 가늘게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게 돼요. 수축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약 3%의 일병률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정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심방세동의 문제는 정상맥을 가진 사람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죠. 뇌졸중이 5배 정도 높게 되고요. 사망률은 2배 이상,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치매 발생률도 2배 이상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심방세동을 잘 조절을 해야 되죠. 우리 일반적인 심방세동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에서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가슴 두근거리는 것과 답답증, 그 다음에 일부의 호흡곤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요즘에 내가 피곤하다 느껴서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심방세동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되죠. 아까 제가 심전도, 기본적인 심전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심전도 평입니다.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뛰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데 심방세동의 환자분의 심전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여기는 간격이 좁고 여기는 또 간격이 넓어지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갖다가 심방세동의 환자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방세동이 잘 걸리느냐, 어떤 내가 이런 이용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이용인자들을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많을 때, 60세 이상일 때, 고령일 때는 나이가 많을 때는 이용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아니면 심혈관 질환, 심판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비만인 분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증후군, 우리 잠잘 때 수면 무호흡 증후군 있는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심방세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흡연과 음주는 어느 병이라든지 다 유발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흡연과 음주도 심방세동과 연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강도의 운동, 마라토너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카약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아주 심하게 아주 지구력을 이용하는 그런 운동들도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너무 심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연령에 심방세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족력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전적 요인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심방세동 중에 우리가 심방세동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결국에는 중풍, 뇌졸중이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중풍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도 힘들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전은 심장 안에서 이런 심방 잔떨림,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피떡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피떡이 좌익에 좌심방 옆에 조그만 있는 귀 모양의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좌익의 혈전이 피떡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게 피떡이 형성돼서 대동맥으로 이렇게 전신적인 그런 혈액 순환될 때 뇌혈관으로 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때는 중풍이 생기는 거죠. 이 환자는 그 중풍이 생겼던 환자의 MRI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도 심방세동이 있던 환자분인데요. 여기 좌측 뇌 방구에 이렇게 하얗게 중풍이 생겨서 뇌 실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음영이 보이는 거 보이시고 있죠. 이렇게 무서운 중풍과 연관된 심방세동이기 때문에 이런 시판되고 있는 여러 약제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환자분들을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약제 여기 시청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약제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 국내에 이런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시판되고 우리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약을 나한테 맞는 건지 약제 선택할 때는 굉장히 환자 개개별로 잘 맞춰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풍 예방하는 약제들은 복용법이 또 약제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약제들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제가 있고 어떤 약제들은 하루에 2번 먹어야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용법에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가가 다 약제마다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지만 환자들이 안 빼먹고 잘 복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그리고 환자 개개별로 나는 이 약이 좋아요. 나는 저 약이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환자 선호도 그리고 우리 심장약은 한두 가지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서너 가지, 여러 다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개개인별로 다 상호작용을 생각해서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는 뇌졸중 예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밝혀져 있죠. 그래서 위험 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전혀 없으면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제를 안 먹어도 되지만 위험 인자가 여성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남성 같은 경우 2개 이상 있으면은 무조건 뇌졸중 예방약을 먹으라고 우리 공고하는 지시약을 하고 있고 심장 박동이 빠른 분들은 박동이 빨라지면은 굉장히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나중에 지쳐버려서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동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90회 미만이 안정시에 가만히 있는데도 분당 박동수가 100회 이상 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맥을 제가 심방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갖다가 우리가 정상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상맥으로 나는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물 치료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젊은 환자, 그리고 그런 심방세동이 생긴 게 얼마 안 된 환자, 그리고 증상 발생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심방세동 약물 치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직류전기 율동전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응급실에 갑자기 환자가 실려오면은 전기 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환자의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 쪽에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 박동을 정상맥으로 바꾸는 치료법이 직류전기 율동전환이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정상맥으로 바꾸기 힘든 경우에는 이런 전기 율동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기 치료를 하기 전에는 3주 이상 충분하게 항응고제를 복용해서 중풍을 예방하고 나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정상맥으로 이렇게 바꾸기 힘든 경우는 정기적인 치료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 또는 일주일 이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약 25% 정도 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 율동전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맥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병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경우, 심방세동이 막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됐던 경우, 아니면은 심장의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구조적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재발률이 높다고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율동전환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결정을 하고 환자 개개별로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정상맥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죠. 심장 내에 여러 가지 카테터들이 도자라고 하죠. 전극 도자들이 서너 개가 들어가서 심장 내에 이제 전극 전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거기서 고주파 전극 에너지원을 줘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 세포들, 심장 내에 있는 세포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는 뷰, 오른쪽에서 보는 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3차원 지도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미국 나사에서 원래는 애초에 개발된 그런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의료 장비도 도입이 돼서 계속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도 이런 지도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좌심방의 모양을 이렇게 지도화처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거죠. 또 다른 에너지원은 냉각풍선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냉각풍선 절제술은 고주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산화질소를 이용하게 되면 냉각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풍선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풍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심장 내에서 풍선을 벌리면서 이런 산화질소 에너지원을 줘서 냉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고주파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열을 주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한랭을 시켜서 심장 세포를 갖다가 마비를 시켜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방세동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간단히 3개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 부정맥은 초기에 빨리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빨리 조기에 받으면 부정맥과 연관된 증상을 경감시키고 합병증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낀다면 미리미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받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방세동과 연관된 또 합병증이 우리가 싫어하는 뇌졸중, 중풍 같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방세동을 잘 이해하고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바꾸는 방법이 약물적 치료, 시술적 치료 이렇게 있는데, 그 심방세동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항상 본인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언제 시술적 치료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계속 약물 치료로 해도 괜찮을 건지 항상 상담하고 거기에 맞게끔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